예, 다음에는 그 서양 철학에서의 욕망관을 서울대학교의 박창국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그 원래의 그 발표문을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해서 최근 철학까지 상당히 많은 것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니체가 중심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박 교수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김종욱 교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제 논문을 소개해 주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 논문에서 아주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김종욱 교수님께서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썼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아무래도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그 많은 철학자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 가지는 입장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 논문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는 그 인간의 이제 이 감각적 욕망 또는 뭐 보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해서 세속적 욕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 그다음에 또 소유에 대한 욕망, 그다음에 또 명예에 대한 욕망.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그 보는 시각에 있어서 크게 3가지 종류의 하나 입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그 인간의 욕망을 그 감각적 욕망을 그 억압하고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쇼펜하우 입장을 먼저 보겠는데요. 쇼펜하우는 쇼펜하우가 그 인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충족되지 않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어디서 한번 여러분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 통제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아까 많은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이게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한은 우리한테 항상 결핍감이 남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실현하고 싶다. 이런 이제 어떤 그 갈망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고통이죠. 고통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욕망이 또 충족되고 만족되면 그럼 그 만족이 또 계속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욕망이 하나 해소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해소된과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 뭐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은 만족하고 행복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배고픔이 이제 그 소멸이 되고 해소가 되면 그 만족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뭐가 메웁니까? 권태가 메웁니다. 뭔가 심심하다.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뭐 이제 이런 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욕망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서 자기를 막 괴롭히고 이제 그러지 않기 이전에는 이제 그런 권태에 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런 욕망과 이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그 쇼펜하우는 정의를 했습니다. 쇼펜하우는 그 염세주의 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쇼펜하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살아있는 생물들도 다 이런 그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에 다 시달린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욕망이라는 것은 다 무한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이 생존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는 이 세계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서 이게 최악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게 좀 단조로워서 벌써 조금 조는 듯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간단하게 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시간이 좀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그 쇼펜하우가 어느 날 아침에 그 자기 친구랑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게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구 아주 오늘 이제 어제 산 그 새 양복을 이게 더럽혔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너한테 이 세계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세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가라사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계 그래도 괜찮은 세계다. 만약에 새가 아니라 황소가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쇼펜하우어는 좌우간 자기의 그 신념을 이 세계는 좌우간 최악의 세계다. 자, 그런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그 욕망의 어떤 그 욕망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벗어날 수 있느냐? 결국 이제 그런 욕망에서 비롯되는 그런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 쇼펜하우는 우리 인간은 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에서 이제 모든 어떤 그 괴로움이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 욕망을 부정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이 상당히 극단적인 어떤 측면을 이제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상당히 그 또 인생에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거 참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철학사에서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그 유사한 입장을 발견하게 되죠. 불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세계는 고통의 세계다, 고의 바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쇼펜하우어 자신이 이게 그 불교에서 또 특히 그 불교 이전의 그 우파니샤드 이런 그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인간의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의 그 긍정과 그 해방을 그 주장하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 라이하고 이제 마르쿠제라는 그 두 사상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것을 이게 금욕주의에서 아까 이제 그 인간의 그 욕망을 부정하는 입장을 우리가 금욕주의적인 입장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금욕주의적인 입장에서처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자체로 공격적이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남한테 무분별하게 해를 끼치고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원래는 평화적이고 남에 대한 존중과 이 정의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 두 사람은 인간의 폭력과 사악함은 어떤 욕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욕망이 좌절돼서 그렇다. 이 잘못된 사회 구조, 이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 모랄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인간의 욕망이 좌절되고 특히 이런 그 욕망 중에서 이 성욕이 자연스러운 성욕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공격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들은 이 자본주의 체제 아주 이 빈부격차도 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노동으로 강요하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들은 진정한 이 성적인 쾌감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서로 간에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어떤 그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인간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현대인들은 이렇게 이게 그 금지된 것을 이제 몰래 꿈꾸면서 이제 살기 때문에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니체는 물론 이제 입장이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이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신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 이런 걸 선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육체와 이런 욕망은 악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이 나는 나쁜 놈이다, 악한 놈이다 이런 식의 어떤 죄의식, 양심의 가책 이제 이런 걸 갖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이런 이원론이 지배했던 그 이제 서양의 역사는 이건 정신병원의 역사다. 이게 사람들을 끊임없이 병적으로 만들고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고 어떤 우울하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식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레름 라이와 마르쿠제의 비판은 어떤 면에서 이제 니체와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은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인간을 좀 너무 낙천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 자체가 그렇게 선하고 그런 거냐. 그래서 과연 그 사회적인 모든 억압과 이런 뭐 권위적인 그런 모랄 뭐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모든 성적인 그런 그 욕망을 막 자유롭게 그 발현하게 하면 과연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 것이냐. 그 상당히 좀 의문스럽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저같이 이제 외모도 뭐 이렇게 생기고 막 이게 성적인 매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그나마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일부일처제의 덕을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고 뭐 만약에 보든 뭐 그 자유 뭐 이제 뭐 성의 모든 걸 해방한다 그러면 그 성적인 욕망을 성적인 어떤 매력을 가진 그 소수가 다 독점해 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간관이라든가 그런 욕망관이 이게 상당히 너무 좀 낙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입장, 그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이제 부정하거나 또 이게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높은 욕망으로 이제 승화시키자
라는 그런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이제 니체를 꼽았는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에 의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하다는 상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새 이제 이런 물질주의와 이제 감각주의가 그 지배하는 현대 세계에서는 행복을 그 감각적인 어떤 쾌감과 이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니체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고 봤습니다. 어떤 힘의 느낌이다. 내가 어떤 그 정말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이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힘의 느낌이라고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정말 그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에게는 이런 그 힘을 가지려는 그런 근본적인 욕망이 있다. 그것을 그 니체가 이제 힘의 의지라는 식으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힘의 의지라는 것이 니체가 보기에는 이게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또 병적인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힘의 의지라는 것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문화에서 이게 다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의 역사에서 니체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 한 2500년 동안에는 이 힘의 의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적인 방식으로 이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충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그런 금욕주의적인 이혼론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삶과 이제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이게 약한 것으로 이제 무시하면서 억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이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들 막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계속 휘둘리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욕망도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 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냐? 이 욕망 자체를 이제 완전히 그 부정하고 그냥 제거하려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욕망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힘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욕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떤 무상한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욕망을 부정하고 이런 세속적인 여러 가지 그 명예라든가 소유라든가 이런 것을 진짜 완전히 이게 버림으로써 어떤 천상의 세계를 이렇게 준비한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힘을 이제 가지려는 이제 그런 태도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그 태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내부에서 어떤 끊임없는 그 자기 분열을 낳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이게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 어떤 이 감각적인 욕망과 막 투쟁하고 이러는데 이거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어떤 염세주의에 또 사로잡힌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그 현상이 빚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이제 병적인 입장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이게 인간의 감각적인 어떤 본능과 욕망을 마음대로 분출하자 어떤 그 방종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체가 보기에는 이 방종과 방탕이라는 것도 금욕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극단이고 인간을 어떤 이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인간이 궁극적으로 희구하는 어떤 정말 그 건강한 힘 이걸 오히려 부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욕망과 본능의 근절이나 어떤 그 뭐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라이라든가 마르쿠제와 같은 사람처럼 뭐 무분별한 어떤 해방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감각적인 욕망을 절도 있게 그 승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더 높은 욕망으로 이게 변용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을 애로해서 니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그 이제 이원론적인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는 에로스, 뭐 성욕에게 독을 먹였다. 그것을 이제 아주 악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억압하도록, 그래서 성욕이 일어나면 막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가하고 막 이제 그러도록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에로스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에로스는 뭐 여전히 성욕은 남아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성격이 음란하게 변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욕이라는 것을 무작정 이렇게 억압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 행동으로는 뭐 성적인 행위를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생각으로는 계속 오히려 더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정한 어떤 성욕의 해방은 아니게 되나 이제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이런 관능적 욕구를 제거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사랑으로 승화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 볼 때 보통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그 힘의 의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인간 모두에게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막 정복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니체도 그런 것도 어떤 힘의 의지가 나타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방식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식은 보다 더 높은 방식으로 승화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도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니체 입장에서 네로라든가 연산군이라든가 칼리큘라 이런 아주 그 전제 군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힘의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그 정신적인 힘 이런 게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부하들 국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걸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과잉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막 살육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그 정념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천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니체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가 그럼 그 지향했던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오히려 이제 묵묵히 이게 자기 자신의 이런 정념들, 이런 감각적인 욕망들의 그런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그 충만하고 자유로운 자아를 상당히 좀 추상적인데요. 자유로운 자아를 즐길 줄 아는 인간이고, 니체는 이제 이런 인간을 그 기품 있는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품 있는 인간 또는 고귀한 인간, 고상한 인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 보면 뭔가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어떤 그 기 같은 걸 느끼죠. 사람들한테서 이 사람한테는 뭔가 이렇게 우울한 기분이 느껴지네, 어두운 기분이 느껴지네. 이 사람한테는 어떤 밝은 기운. 밝으면서도 어떤 건강하고 강한 기운이 느껴지나 이런 거 느껴지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정말 이 사람 어떤 기품 있는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게 있죠. 이제 그런 걸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니체가 이 힘의 의지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품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다양한 충동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내적으로 평온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이 긍지를 갖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다 이런 식의 긍지를 갖는 그런 인간이라고 니체는 정의를 했습니다. 니체의 그 이제 욕망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보다 어떤 이제 낮은 감각적인 욕망을 이제 보다 높은 욕망으로 이제 승화시킬 것을 주창하는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프롬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이야기를 들어보셨겠고요. 그리고 또 책도 읽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에리 프롬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어떤 책을 썼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별로 내용 없는 어떤 통속적인 사상가다 이런 식으로 폄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은 그 서양의 모든 다양한 철학 조류들 또 어떤 종교의 여러 가지 통찰들 이런 걸 이게 균형감 있게 잘 이게 받아들이면서 이게 종합한 아주 독창적인 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리 프롬의 욕망관과 인권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일단 에리 프롬은 자기 자신의 욕망관을 인간에 대한 어떤 독특한 관점에 입각을 시킵니다. 이제 인간에 대한 에리 프롬의 고찰은 상당히 실존 철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일단은 죽음에 내던져 있는 좀 상당히 일단은 좀 무력한 존재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사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죽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마다 각자의 그런 고유한 죽음이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고독해집니다. 어떤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무상한 인생인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게 삶의 어떤 전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 삶의 전체를 문제 삼으면서 이 삶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동물과 인간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입장들이 상당히 유행하고 그러는데 프롬만 같아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을 실존 철학 같은 데서는 이제 실존이다. 그 인간의 어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데요. 에리 프롬도 일단은 그런 식의 인간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떤 그 고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어떤 그 다른 동물들한테 볼 수 없는 아주 그 특별한 욕망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제 결합과 합일의 욕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합과 합일의 욕망. 이 세상에서 내가 홀로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과 뭔가 하나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열망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력감을 느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힘이 있는 존재다. 내가 독립적인 인간이다. 이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주체적인 인간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그런 열망을 이제 그 프롬은 이제 초월과 창조의 열망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죽음의 직면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의미가 뭐냐, 그런 의미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그 삶의 의미를 갖고 싶어하는 이제 그걸 이제 에리 프롬이 지향의 체계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성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의 그런 결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체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종교도 그런 다 의미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 체계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저 에리 프롬은 인간의 이제 가장 그 본질적인 욕망, 이게 동물 세계에서 좀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욕망으로 그런 세 가지 욕망을 들었고 그런 욕망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생존욕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것이 의미에 대한 욕망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욕망이라는 것도 이게 프롬이 보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충족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까 그 니체가 그 힘의 의지라는 것이 병적인 방식으로 충족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인간의 힘을 정말 강화시키고 어떤 인간 내부에서 어떤 통일을 그 형성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현될 수도 이제 있다고 본 것처럼 에리 프롬도 이런 어떤 그 열망이 병적인 방식으로 충족될 수도 있고 또 생산적인 방식으로 충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과 합일의 욕망, 그것이 먼저 이게 병적인 방식으로, 보통 병적인 방식으로 이게 그 해결되는 것들이 주로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은 보는 것들, 뭐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술과 마약 같은 데 의존하는 거, 그건 자기를 상실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 어떤 이런 게 어떤 깨어 있는 이성, 이걸 이제 버림으로써 그냥 세상과 어떤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병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떤 뭐 특정한 그런 집단에 자기가 소속해 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상당히 어떤 다른 민족을 막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극렬한 국수주의, 민족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결합과 합일의 열망을 충족시키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결합과 합일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생산적인 방식은 뭐냐? 에리 프롬은 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너무 뻔한 대답일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뭐 그런 식의 대답밖에는 뭐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에리 프롬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실은 이게 집착이고 이게 소유욕이다. 뭐 특히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건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집착이고 소유욕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항상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 이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책임이고 또 상대방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정말 도와주려는 그런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냉철한 어떤 이성과 아주 그 현명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의 단점도 알고, 상대방이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맹목적으로 널 잘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도 이게 냉철하게 꿰뚫어보고 그걸 이렇게 고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통찰에 그 밑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맹목적인 어떤 그 막 열정 이런 것과 동일시하는 이런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게 하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초월과 창조의 열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던져져 있는 이런 무력한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뭔가 이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어떤 독립적인 인간이다, 어떤 힘을 갖는 인간이다, 이런 걸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도 많은 경우에 병적인 방식으로 충족되기가 쉽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병적인 방식으로 충족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디즘 같은 걸로 나타납니다. 막 남을 학대하면서 자기의 힘을 느끼는 거죠. 아, 나는 역시 참 강하고 독립적인 인간이야.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식으로, 아니면 자연과 막 동물을 학대하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되게 생산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 예술 활동 같은 거.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 창조적인 역량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각 상황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황은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 각 상황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참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거지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얼마를 내가 도와줘야지 이 사람을 오히려 나태하지 않고 정말 독립적인 인간으로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냐. 어떤 그런 어떤 그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이 맹목적인 그런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갖고서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려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초월과 창조의 열망이 나타나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의미 체계에 대한 그 열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체계라는 것도 근데 에리 프롬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병적인 방식으로 많이들 충족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적인 방식으로 충족되는 형태는 어떤 거냐?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종교를 막 아주 배타적으로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 외에는 다 틀렸다. 저걸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건 자기한테 어떤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나의 삶은 그래도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분열을 막 낳고 이 사람들의 어떤 아집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의미에 대한 열망이 충족되는 병적인 방식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방식들은 인간을 어떤 권위에 종속시키는 거죠. 이게 뭐야, 성서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니면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 어떤 권위에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은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이 권위주의적인 의미 체계다, 뭐 지향 체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이제 그 대립되는 이제 그 의미 체계로 이제 에리 프롬이 드는 것은 이제 인간주의적인 의미 체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인간의 이제 근본 열망, 이런 결합의 열망, 초월과 창조의 열망, 또 의미 체계에 대한 열망을 이게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짓겠는데요. 이제 이 글에 이제 그 뭐 지피를 제가 위촉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욕망이라는 것이 삶의 동력이냐 괴로움의 뿌리냐, 이제 그것에 대해 그걸 화두로 해가지고서 한번 써봐라. 이제 그런 식의 그 이제 위촉을 받았는데요. 저는 뭐 에리 프롬의 그 욕망론 같은 게 하나의 뭐 좀 분명한 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이 말하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열망, 그런 세 가지 그런 근본적인 열망이 이 병적인 형태로, 또는 이제 뭐 에리 프롬식의 용어를 보면 또 이제 뭐 비생산적인 형태로 이제 그렇게 실현될 때 그것은 인간을 이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또 교조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들 세상을 불화에 빠뜨리고 인간들을 고통에 빠뜨린다고 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욕망이라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것이 생산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인간을 능동적이고 또 독립적이며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개방적인 이제 그런 식의 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욕망이라는 것은 삶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자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니체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니체와 불교 사이의 문제입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황홀경과 신성화의 상태는 감정과 의지를 제거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일종의 최면 상태로 보고 있으며, 불교가 말하는 니르바나의 상태까지도 그러한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최면적인 휴식 상태에서는 물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열망하는 의지가 바로 허무주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무가 아니라 공이겠고 이러한 아집을 비우는 공관을 통해서 자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니체가 불교를 해석할 때 그 자비를 무시하는 것은 실제로 별로 강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니체 사상에서도 사실 제가 보기엔 사랑 같은 것이 이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저자는 니체가 삶을 디오니소스로 긍정하는 니체의 사상은 공교롭게도 삶이 이제 긍정이니까요. 번뇌 세상이 바로 열반 세상이라고 하는 선불교의 사상과 통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니체가 불교를 일종의 허무주의적 종교로 규정하는 것과는 앞뒤가 안 맞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니체는 뭐 사랑이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체는 동정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니체는 이제 동정이라든가 뭐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이런 걸 부정하는 이제 아주 몰인정한 그런 사상가다. 아주 차갑고 냉혹한 사상가고 그래서 이제 나치즘의 토대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니체가 그 어떤 사랑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정을 비판하는 이유도 그것이 인간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많은 경우에 또 이 동정을 하는 그 사람 자신이 그 동정 행위를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지배의지, 남을 그 지배하고 어떤 우월의식을 느끼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는 사실 이게 남을 도와야 되지만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 기독교랑 상당히 유사하고 또 불교의 그 무주상보시라고 그러나요?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가 행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의 힘이 넘쳐야 된다. 건강한 생명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그러려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부처도 어떻습니까? 아까 그 이덕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어떤 보시는 깨달음을 나눠주는 거죠. 뭐 물질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니체도 뭔가 남을 도와주려면 자기가 먼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하고 기품 있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남들도 이제 그런 식의 인간이 되도록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아주 힘에 가득 차 있고 어떤 충만한 상태를 즐기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준다는 의식 없이 남한테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을 도왔다. 내가 도왔다는 의식은 많은 경우에 어떤 니체가 보기에는 남에 대한 지배의식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니체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병들었을 때 가서 유안을 해줘라, 도와줘라. 그렇지, 침대를 가지고 와라. 그렇지만 야전 침대, 딱딱한 야전 침대를 가지고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에 그냥 이렇게 안주하고 뭐 거기에 가지 말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 저희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체의 어떤 그 불교관이라는 것이 좀 모순되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니체가 이 불교가 어떤 허무주의적인 종교다. 무를 추구하는 이 이제 세상의 모든 감각적인 욕망을 다 부정하고 어떤 현실 도피와 어떤 이 적정한 상태, 어떤 그 적정의 상태로 이게 도피하는 게 아니냐, 어떤 그게 어떤 최면적인 어떤 그 꿈의 상태로 이게 도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실상 니체는 그렇게 불교를 보고 있습니다. 불교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건 니체가 이게 불교를 이게 조금 이제 공부를 해석하긴 했죠. 특히 이제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이제 접한 그런 불교인데, 그 이제 불교에 대한 하나의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니체는 이게 선불교 같은 것은 이게 접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덕진 교수님 발표에서도 이게 잘 드러났지만, 선불교 같은 경우는 뭐 깨달음의 세계가 어떤 뭐 내면의 어떤 뭐 적정한 뭐 세계라든가 아니면 피 안에 뭐 도솔천의 세계라든가 뭐 이렇게 따로 있다고 보지 않았죠. 이 번뇌 세상이 바로 열반 세상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그 불교의 이제 그런 특히 이제 그런 선불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세계관은 니체의 그 운명의 사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영원 해규의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정말 힘에 강한 인간은 이 세상을 정말 긍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예를 드는 애인데 뭐 히말라야 산 같은 것을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그럴 때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럼 아주 저주스럽게 느껴지죠, 그 산이. 근데 힘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산이지만 그 산이 정말 숭고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가 보기에 정말 강한 어떤 초인 같은 인간, 그런 인간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행, 고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할 줄 아는 인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매 순간마다 그런 어떤 영원한 충만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인간이라고 봤는데, 그런 식의 사상은 그런 선불교의 사상과 상당히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발표자께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성을 멸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성이 우리의 육체와 욕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순수한 신적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만 반대할 뿐이다. 그 역시 니체 역시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망의 조절이나 제어가 필요하고 그 제어자가 이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래 그 서양 철학에서 이성에 의해서 욕망을 통제해 왔다라고 하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나는 건지 하는 질문입니다. 예.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서양 철학에서 이런 아까 김종욱 교수님도 이제 얼핏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욕망과 육체를 이제 막 강조하고 긍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성을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는 것이 이게 막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막 부정하고 억압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독재적인 그런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보는 견해가 요새 상당히 많이 좀 횡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식의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니체가 비판했던 그 이원론적인 경향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경향이 있죠. 이제 그런 식의 경향에서는 인간이 따라야 될 도덕적인 규범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피안의 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데아 세계라든가 이렇게 이미 초역사적이고 초시간적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은 그런 도덕적인 규범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중세 시대나 뭐 이제 서양의 근대 초기만 하더라도 특히 이런 육체의 순결 같은 거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아주 강조를 했었죠. 이제 그랬는데 니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규범, 뭐 인간에게서 어떤 독립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규범, 뭐 신적인 규범, 또 뭐 이성 그 자체에 의해서 이게 정립되는 그런 규범, 칸트가 말하는 그런 뭐 정언적 도덕 명법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도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하나의 관습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그때마다의 어떤 그런 이제 도덕적인 그런 그 규범 같은 걸 정말 그 규범이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그 이성이라는 우리가 사실상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의성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다 이제 본능의 체계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매 상황마다 어떤 이성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한테 어떤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그런 이성적인 통찰력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 어떤 철학적인 입장을 취하든 간에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건 엉터리 같은 철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자에 따르면은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이성과 욕망 사이의 대립이 문제되었던 반면에 푸코와 들레즈, 그러니까 프랑스 철학에서는 이른바 합리적인 권력과 욕망 사이의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욕망이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되어 있다는 것인데 욕망이 이러한 권력의 통제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욕망의 발산으로 인한 욕망 간의 충돌을 과연 어떻게 사회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읽으시지 않은 분들은 우리 그 사회자님의 그 질문을 사실상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푸코 같은 사람, 이제 푸코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사회 체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이게 특정한 형태로 이게 형성하고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봤습니다. 이게 사회에 이게 부속품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림없이 학교 다닐 때부터 또 가정에서부터 이 인간의 욕망을 이게 특정한 형태로 이제 그 형성해 나가 보는 거죠. 단순히 억압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형태로 사회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굳이 강제를 안 써도 이게 뭐 내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욕망을 만들어간다, 생산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푸코가 보기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 관료 어떤 시스템, 이 사회 체계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욕망의 이제 그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 요걸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왜곡시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푸코 같은 사람의 입장, 뭐 들레즈는 이제 제가 사실상 뭐 깊이 공부를 안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데요. 자우가 이제 푸코라든가 이런 들레즈 같은 사람의 입장은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레르모 라히하고 또 마르쿠제 이런 식의 사상과와 상당히 좀 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욕망은 상당히 원래 선하고 뭐 아주 평화적인 건데 이 사회에 이 불합리한 이 체계가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버리면 어떤 정말 평화롭고 어떤 이제 정의로운 그런 어떤 부정부적인 그런 사회가 나타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지금 그 김종욱 교수님의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욕망을 해방한다고 그럴 때 오히려 무정부 상태, 뭐 나쁜 의미의 이제 그런 카오스 상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저도 이제 사실상 그런 염려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푸코 같은 사람은 사실 그 말년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니체라든가 이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제어해야 된다. 또 이제 플라톤의 입장, 플라톤의 입장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도 어떤 욕망의 제거를 사실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육체는 뭐 악하고 이성은 뭐 선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플라톤은 어떤 그 건강한 육체와 어떤 건강한 정신을 갖는 인간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정치가 이런 건 뭐 머리만 크고 뭐 육체는 발달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샌님이 아니죠. 어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그 체육 훈련 열심히 받고 또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군인으로도 나갈 수 있는 아주 그 용기와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욕망과 그 이성을 이게 잘 조화시킨 어떤 그런 인간을 그 좋아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푸코도 이게 말년에 가서는 뭐 성의 역사 이제 이런 데서 보면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태도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잘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을 하나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간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고요. 지금 플로우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그 경희대 철학과의 허우성 교수님 질문인데요. 오늘날 한국 시민은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욕망과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욕망관은 어느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의 욕망관, 마르쿠제의 욕망관, 니체의 욕망관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 불교의 인간관, 마르쿠제 인간관, 니체 욕망관 뭐 이제 요거 중에 어느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뭐 우리 인간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병적인 욕망과 또 아주 아까 그 근원적인 욕망 어떤 근원적인 욕망이 실현되는 그런 병적인 양식과 또 생산적인 양식 그것이 사실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사회도 같이 있겠죠. 같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과제가 이제 그런 근원적인 열망들을 우리가 이제 생산적이고 뭐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말 실현하는 뭐 그런 사회 체제. 프롬은 또 이게 사회 체제도 바꿔야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사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이런 식의 어떤 사회 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간 이제 뭐 그런 어떤 사회 체제 또 각 개개인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생산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의 욕망을 이렇게 그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질문보다는 좀 회피 비슷하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그 질문에 있어서는 누구도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 정도로 해서 서양 철학에서 본 욕망관의 발표를 듣고 그 오후 2개의 발표를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